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핵 잠수함 승인을 검토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잠수함 기술 분석만 해온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3개월간 설득해도 꿈쩍 않던 그가 단 일주일 만에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핵 잠수함 승인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받고 즉석에서 승인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죠. 도대체 그 보고서에 뭐가 적혀 있었길래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한국이 숨겨온 진짜 기술력이 뭐였길래 20년 경력의 회의론자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걸까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있다는 그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펜타곤에서 잠수함 전략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로버트슨입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잠수함 기술을 분석해왔어요. 러시아의 보레이급부터 중국의 진급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잠수함의 성능과 한계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이상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검토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디젤 잠수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말이에요. 제 머릿속엔 한국은 여전히 기술 후진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고 도와주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죠. 실제로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도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상급자인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핵잠수함 달라고 조르고 있으니 적당히 핑계대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기술력도 없는 주제에 건방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기술적 역량이 있을 리 없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전문가라면 최소한 현장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문을 신청했죠.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같은 곳 둘러보고 몇 가지 기술적 질문 던져서 한계 확인하고 돌아오면 끝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태국 잠수함 수출 경쟁에서 독일과 한국이 경합을 벌였을 때 한국 측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해 왔거든요. 그때 저희가 일부 기술을 공유했는데 나중에 그 기술이 한국 독자 개발이라고 포장되어 수출되는 걸 봤어요. 배신감이 컸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늘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나온 영접팀도 그냥 형식적인 예우 정도로 여겼고요. 김해솔이라는 국방부 담당관이 저를 맞이했는데 첫인상이 너무 젊어 보여서 이런 애송이가 핵잠수함을 논한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해솔 씨가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는데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 방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기술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텔 로비에서 김해솔 씨와 만났습니다. 거제도까지 가는 길이 꽤 멀다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김해솔 씨가 한국 잠수함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별로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기술적 디테일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특히 KSSIII 도산 안창호급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였어요.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려면 함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압력, 밸런싱,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쉽게 못하는 기술인데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잠수함 건조 시설을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바다 설계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이분의 전문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던지는 기술적 질문들에 즉석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잠수함의 압력 선체 설계, 소나 시스템 배치, 추진 효율성까지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특히 AIP 공기 분류 추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연료전지 AIP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조합해서 최대 3주간 잠항이 가능해요. 물론 실전에서는 안전을 위해 2주 정도로 운용하지만 기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박바다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3주간 잠항이라니 이건 핵잠수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성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즉석에서 기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과장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바다 씨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게 실제 테스트 데이터였습니다. 추정치나 이론값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 테스트한 결과들이었어요. 특히 장보고 III 배치 도산 안창호함의 성능 시험 결과를 보는 순간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주 반 동안 완전 잠항 상태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스노클링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초로 재래식 잠수함이 이런 기록을 세운 거죠. 이때 옆에서 이강민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잠수함에서 복무했던 해군 출신이었어요. 제가 직접 승조원으로 탔었는데 정말 조용해요. 소음 수준이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저속항해 시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래식 잠수함이 핵잠수함 수준의 정숙성을 달성했다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혜솔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의심했거든요. 김혜솔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외국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내일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무척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져온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래 박사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공학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핵기술 수준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핵잠수함 추진은 단순히 원자로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거든요. 소형화,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인데 이건 미국도 몇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미래 박사를 만나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핵공학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해박했습니다. 특히 핵추진 시스템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연료 순환 시스템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이에요. 저희가 연구한 SMR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잠수 함용 추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 박사가 보여준 설계도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 치밀하고 완성도 높은 설계였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이 3중, 4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료죠. 20%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정치적 허가가 문제죠.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펜타곤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걸 상급자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워싱턴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했더니 반응이 차가웠어요. 로버트슨, 자네가 그들한테 넘어간 건 아니겠지? 한국 놈들이 보여주는 건 다 쇼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적당히 핑계대고 거절 사유 찾아서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건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하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제 의무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혜솔 씨가 준비한 일정은 정말 빡빡했어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방산업체들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잠수함용 소나 시스템과 전투체계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화시스템에서 만난 전문가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잠수함용 통합 전투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미국이나 유럽 수준과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특히 소나 시스템의 경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 자체 개발 기술이 상당 부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나 시스템은 저희가 한국 해역 특성에 맞게 최적화한 거예요. 특히 서해의 얕은 수심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개량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자체적인 개발 능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싱턴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보내는 보고서마다 회의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측의 과장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점점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본 것을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급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김혜솔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곳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방문이에요. 실제 운용 중인 잠수함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로서 정직한 평가를 내리겠다고 말이에요. 상급자들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거든요. 해군 잠수함 사령부로 향하는 길에서 김혜솔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어제부터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는 압력과 제가 직접 본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요. 김혜솔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외국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태국 잠수함 수출 경쟁에서 한국과 협력했던 그때 말이에요. 사실 그때 일이 제가 한국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당시 태국 해군이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때 독일, 프랑스, 한국이 경쟁했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일부 소나 기술과 전투체계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당시 그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저희가 선의로 일부 기술을 공유했는데 한국이 그걸 자체 기술로 포장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걸 봤어요. 물론 완전히 카피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도와준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홍보했거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엔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한국이 과장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직접 본 것들은 달랐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히 AIP 시스템이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잠수함 사령부에 도착해서 이강민 전문가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운용 중인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견학할 수 있었어요.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잠수함보다도 체계적이고 첨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독자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소나 정보부터 무기 통제까지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어요. 이강민 씨가 보여준 시스템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정말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승조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국인의 체형과 습관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외국 잠수함을 그대로 카피하면 우리 승조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잠수함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 진실한 말투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적 자부심이나 과시를 위해 핵잠수함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또다시 마이클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직접 본 바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충분합니다. 핵잠수함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로버트슨, 자네가 그쪽에서 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워싱턴 시각으로는 위험한 결정이야. 한국의 핵기술을 넘겨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워싱턴의 관료들은 실제 기술적 역량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전문가로서 기술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의 쇼에 넘어간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단순한 과장이나 허풍은 아니라는 거였죠. 다음 날 일정은 조금 특별했어요. 김혜솔 씨가 기술적인 견학보다는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최평화 씨라는 통역관이 새로 합류했는데 이분이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사와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국제정치와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씨, 혹시 한국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최평화 씨의 질문에 저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만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도 한미동맹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오히려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단순히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게 아니라 동맹 강화를 위한 기여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식당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김혜솔 씨가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 김치도 저희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요. 잠수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박바다 엔지니어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능력만이 아니라 완성도를 추구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부산해양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해양 역사와 조선기술 발전사를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조선 왕조시대의 거북선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첨단 선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예요. 예로부터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왔죠. 잠수함 기술도 그런 해양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한 거예요. 정미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필연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펜타곤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과 동맹에 대한 의지도 함께 보고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로버트슨,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은 지역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야. 마이클 부국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기술적 사실을 보고한 건데 그걸 감정적이라고 폄하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김혜솔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보실 거예요. 실제로 핵추진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끝까지 진실을 확인하고 전문가로서 정직한 평가를 내리겠다고 말이죠. 워싱턴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왜곡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년 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과 며칠을 보내면서 느낀 건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동맹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10년 전 일도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만난 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추진 시스템 개발팀장인 서바다 박사였는데 이분의 이력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 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실제로 미국에서 10년간 핵추진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씨. 사실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서 펜타곤 사정을 잘 알아요. 아마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실 텐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바다 박사의 첫 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정말로 핵추진 기술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이에요. 특히 잠수함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죠.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발된 최신 안전 기술을 모두 적용했어요. 서 박사가 보여준 설계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미국의 최신 핵추진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피동안전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만약의 사고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중력과 자연 순환만으로도 충분한 냉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죠. 저는 즉석에서 몇 가지 기술적 질문을 던졌어요. 핵연료의 교체 주기, 방사능 차폐 방법,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정말 까다로운 질문들이었는데 서 박사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해수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의 경우 한국 주변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계절별 수온 변화도 심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핵추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환경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만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에 서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미국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독자 개발을 결심했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좋아졌나요? 미국 시스템은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깊은 바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동해, 남해의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죠. 또한 유지보수도 한국의 산업 기반에 맞게 최적화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원자로 시뮬레이터를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뮬레이터였는데 실제 원자로 운전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특히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직접 경험해 보니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시뮬레이터로 실제 승조원들을 훈련시켜요.
수백 가지 비상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 훈련을 하죠. 안전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숙련도도 중요하거든요. 정미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핵추진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완성된 게 아니라 실제 운용 측면까지 모두 고려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존경심이 생겼어요. 펜타곤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워싱턴의 관료들이 제 보고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김해솔 씨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이 마지막 일정이에요. 정말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미래 계획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기대와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단순히 기술 검증을 넘어서 진정한 동맹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마지막 날 일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연구소를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이곳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함의 구체적인 설계와 미래 계획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연구소 소장인 김미래 박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데이비드 씨,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놀라우셨겠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은 세계 어느 나라의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김 박사가 보여준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정말 입이 벌어졌어요. 4,500톤급 대형 잠수함인데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영국의 어스테우트급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잠수함의 핵심은 모듈화 설계예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했죠. 순수한 공격 잠수함으로도 특수작전 지원 잠수함으로도 심지어 연구용 잠수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유연한 설계 사상에 정말 감탄했어요. 미국도 최근에야 이런 모듈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철학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경 친화적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핵추진 시스템이지만 방사능 누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예요. 바다는 저희에게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바다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 박사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필요한 방어력을 확보하려는 거였죠. 오후에는 실제 건조가 진행 중인 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어요. 거대한 건조독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정밀도에 정말 놀랐어요. 이 잠수함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목표는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죠.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대폭 도입된다는 거였어요. 승조원 수를 최소화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미래의 잠수함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AI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승조원들은 전략적 판단과 비상상황 대응에만 집중하면 되죠. 이런 미래 지향적 사고에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김해솔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과 일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데이비드 씨,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처음 계획하신 대로 되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존경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루셨더라고요. 김해솔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죠. 데이비드 씨 같은 분이 제대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술 개발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썼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과 함께 한국의 진정성과 미래 비전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으로 핵추진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부국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짧은 메모를 첨부했어요. 부국장님, 제가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미국과 동맹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동맹의 의미,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제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리고 정말로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직행했어요.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로버트슨,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정말 실망스럽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간 것 같아. 한국 놈들한테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전문가로서 양심을 다해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폄하하다니 말이에요. 부국장님,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자네가 본 건 다 쇼야, 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를 속이려는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전문성에 대한 모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부국장님이 직접 가보시죠. 제가 본 걸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 승인 불가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을 거부할 생각이었다는 걸 말이죠. 제가 무슨 보고를 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간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로버트슨, 자네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이건 자네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거야. 마이클 부국장의 경고를 듣고도 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회담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보고서가 대통령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서를 읽어보고 승인을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동맹국으로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김혜솔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말 기쁘다는 메시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데이비드 씨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핵잠수함이 완성되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마이클 부국장과 다시 만났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로버트슨, 자네가 옳았군. 앞으로 한국과의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담당해주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담당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제가 말이죠. 몇 주 후 한국에서 정식으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고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맹이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맹의 미래, 그리고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였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말이에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전문가로서 양심을 지킨 거잖아요. 아내의 말에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이번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마이클 부국장과 다시 만났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로버트슨, 자네가 옳았군. 앞으로 한국과의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담당해주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담당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제가 말이죠. 몇 주 후 한국에서 정식으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고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맹이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맹의 미래, 그리고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였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말이에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전문가로서 양심을 지킨 거잖아요. 아내의 말에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이번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 발표가 나간 직후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각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먼저 일본의 반응이 가장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지역 군사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해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력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국의 핵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어요. 푸틴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번 결정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북한에서 나왔어요. 김정은은 예상과 달리 격렬한 반발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의 핵잠수함 보유가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이는 북한이 이미 자신들의 핵능력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핵기술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의 평화적 의도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금까지 모든 핵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투명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내부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회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의회에서 열릴 청문회에 대비해서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IAEA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핵잠수함 보유가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이 국제법과 IAEA 안전조치 하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김해솔 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보수적인 매체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진보적인 매체들은 핵 확산 위험성을 우려한다는 논조였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해군대학의 잠수함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승인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한미 핵잠수함 기술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되어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총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한국에서 온 대표단의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김해솔 담당관을 비롯해서 정미래 박사, 서바다 박사, 그리고 김미래 연구소장까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핵심 인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 첫날, 한국 측에서 제시한 기술 협력 방안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미국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AIP 시스템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제안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해군도 차세대 잠수함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싶어 했는데 한국이 이미 실용화에 성공한 상태였거든요. 정미래 박사가 발표한 소형 원자로 안전 시스템도 미국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피동 안전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미국의 차세대 핵 추진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부에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핵연료 농축 기술 공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한국에 너무 많은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실제 기술진들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핵공학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면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국이 제안한 모듈화 설계 개념은 미국 해군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기술 협력과 동시에 안전조치 체계도 구축해야 했습니다. IAEA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적용될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투명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핵물질의 유입과 사용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거죠.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처음보다는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한 달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핵잠수함 전용 건조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첨단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방사능 차폐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밀 용접 장비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때로는 미국의 베테랑 엔지니어들보다도 뛰어났거든요.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을 잠수함 설계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들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미래의 잠수함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 단순히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서 차세대 해양 기술의 메카로 발전하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심해 탐사, 해양자원 개발,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양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런 장기적 비전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초기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력이 시작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관련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FBI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빼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건 한국 내부에 침투한 스파이들이 핵연료 농축 관련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 탈취를 넘어서 핵 확산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즉시 한국 측의 상황을 알렸는데 김해솔 담당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이미 한국 정보기관에서도 비슷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한국 국정원과 미국 CIA, FBI가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 역할로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파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 정보 탈취가 아니라 한미 핵잠수함 협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시켜서 미국 내 반대 세력들의 우려를 증폭시키려고 했던 거죠. 한국이 핵기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즉시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어요.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이 옳았다면서 프로젝트 중단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보안 체계가 견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파이들이 핵심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고 한국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발적으로 모든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 점이었어요. 숨길 게 없다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준 거죠. 정미래 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접근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IAEA도 한국의 투명성과 보안 의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어요. 수사 결과 체포된 스파이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외국 국적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보안 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의 대응은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김해솔 담당관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한국은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이런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했어요. 핵기술을 다루는 만큼 보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철칙을 세워두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책임감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상황 보고를 할 때 저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한국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국방장관도 제 보고를 듣고 나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라고 지시했어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 하에서 협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스파이 사건이 해결되고 몇 달 후
드디어 한국 최초의 핵잠수함 건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한국의 핵잠수함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첫 강제 절단을 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어요. CNN, BBC 등 주요 외신들도 특파원을 파견해서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기공식에서 발표된 잠수함의 정식 명칭은 정조대왕급이었어요. 조선시대 개혁 군주였던 정조대왕의 이름을 딴 것인데 한국의 개혁 의지와 미래 지향적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함의 이름은 정조함으로 명명되었고 이어서 건조될 두 번째, 세 번째 함은 각각 세종함, 을지문덕함으로 정해졌어요. 모두 한국 역사상 뛰어난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선체 설계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상당 부분이 한국 고유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조함의 제원도 인상적이었어요. 길이 100m, 배수량 4,500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수중 최대 속력은 핵잠수함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어요. 건조 과정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 사찰관들이 상시 주재하면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거든요. 건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조선업계의 관심도 쏠렸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세계 조선업계의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특히 유럽의 조선 강국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독일의 HDW, 프랑스의 나발그룹 등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조 현장을 직접 견학한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높았어요. 특히 영국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매월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때로는 베테랑인 저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몇 가지 기술적 혁신도 이루어졌어요. 특히 용접 기술의 경우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고 빠른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방사능 차폐 기술에서도 독창적인 해결책이 나왔어요. 기존보다 가벼우면서도 더 효과적인 차폐 재료를 개발해서 잠수함의 중량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였거든요.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해양 세력 확장이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지만 예전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어요. 한국이 투명하게 건조 과정을 공개하고 있고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초기의 우려에서 벗어나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 시작 후 반년이 지나면서 정조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조 시작 후 1년이 지나면서 정조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원자로 탑재 작업이었어요. 이는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원자로 탑재 작업은 극도의 정밀함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과정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소형 원자로는 무게만 해도 수십 톤에 달했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순간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거제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작업 현장은 마치 수술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방사능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서바다 박사가 직접 탑재 작업을 지휘했는데 그의 전문성과 침착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원자로가 정확한 위치에 안착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최초의 핵잠수함이 진정한 의미에서 탄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탑재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각종 안전 점검과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로의 각 구성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방사능 누출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IAEA 사찰관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원자로 탑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전력 시스템, 통제 시스템 등이 원자로와 연결되면서 하나의 완전한 잠수함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2단계에서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각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통합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의 성능이 뛰어났어요.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승조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정확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통합이 완료된 후에는 육상에서의 각종 시험이 이어졌어요. 원자로의 출력 조절, 추진 시스템 작동, 각종 센서들의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육상 시험을 통과한 정조함은 드디어 진수식을 맞게 되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진수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1년 반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진수식 이후에는 본격적인 해상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상 항해부터 시작해서 점차 잠수 깊이를 늘려가며 각종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잠수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마침내 핵잠수함 운용 능력을 확보한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시험 항해 과정에서 정조함의 성능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정숙성 면에서는 기존 핵잠수함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어요. 수중 속도도 설계치를 웃도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각종 센서들의 성능도 뛰어났어요. 특히 소나 시스템은 한국 주변 해역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기존 외국산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시험 항해 과정에서 승조원들의 숙련도도 빠르게 향상되었어요. 한국 해군이 오랫동안 잠수함을 운용해온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정조함은 마침내 실전 배치를 앞두게 되었어요. 한국이 진정한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조함의 모든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드디어 실전 배치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저도 특별히 초청받아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정조함에 탑승해서 실전 배치를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6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건 한국이 단순히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 핵잠수함 보유국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핵잠수함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만 개발했거든요. 실전 배치와 함께 정조함의 첫 번째 장거리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해에서 출발해서 일본 열도를 돌아 태평양으로 나가는 루트였는데 이는 한국의 해양작전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이 항해 과정에서 정조함의 성능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중에서 2달 이상 연속 항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았어요. 미국 해군도 정조함의 성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성능평가 보고서를 본 미국 해군 수뇌부에서는 한국과의 합동훈련을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첫 번째 한미 핵잠수함 합동훈련이 괌 근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저도 참관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 정조함과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함께 작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훈련 결과 정조함의 성능은 미국 측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정숙성과 기동성 면에서는 버지니아급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해군들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본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기의 우려에서 벗어나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양국 간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럽에서 나왔어요. 프랑스의 나발그룹에서는 한국과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독일의 HDW도 기술 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은 한국의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단순히 상선만 건조하던 한국이 이제 군함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특히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한국형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과 평화적 의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임이 명확해졌고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김정은은 한국의 핵잠수함 배치를 계기로 남북 군사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상호 억제를 통한 안정 추구라는 현실적 접근이었어요. 정조함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는 한국 내에서도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 독립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성과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진정한 파트너임을 증명한 거죠. 저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조함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된 거죠. 정조함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 이후 한국은 더욱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과 함께 해양 종합기술 강국으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김미래 연구소장이 발표한 미래 계획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잠수함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해양 전반의 기술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포부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인 잠수정 기술이었어요. 정조함의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잠수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해양과학 연구, 자원 탐사,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었어요. 한국이 해양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정미래 박사가 보여준 소형 모듈러 원자로 기술도 혁신적이었어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원격지 전력 공급, 해상 플랫폼 운영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술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경 친화적인 해양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저도 한국의 차세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해양 기술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받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양국의 기술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해양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핵 추진 기술과 AI, 로봇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이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때로는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곤 했거든요.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기술 개발에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 사무국에서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경제적 효과도 가져왔어요. 해양 기술 분야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의 해양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어요.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서 종합적인 해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해수 담수화 기술과 해상 풍력 발전 기술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 기술의 응용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창조하는 나라임을 증명했어요.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단계에 도달한 거죠. 저는 이런 한국의 발전상을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기술 독립과 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 성공 이후 양국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지원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진화한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이 제시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철학이었어요.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평화적 목적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이 국제적 모범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기술, 환경,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관계가 진정한 동맹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기술 독립을 통해 선진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기술 개발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한 거였습니다. 김해솔 담당관과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그가 말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강국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철학은 한국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었어요.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때도 평화적 목적과 투명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국제해양기술협력기구도 큰 관심을 끌었어요. 해양기술의 평화적 활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체였습니다. 이 기구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양 강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징적 사례가 된 거죠. 저도 이 기구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서 미국인인 제가 자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어요. 특히 기술 독립을 통한 진정한 독립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사례를 경영학과 국제정치학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성공적인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거죠. 저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 경험에 대해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성공적인 협력은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한국의 두 번째 핵잠수함인 세종함이 진수되는 날, 저는 특별한 감회에 젖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세종함은 정조함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모델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의 동맹 모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년간 해왔던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펜타곤에서의 제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국제 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동맹국과의 협력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졌어요. 김혜솔 씨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양국 기술 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미래 박사와는 학술적 교류도 활발했어요. 그녀가 개발한 소형 원자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논문을 쓰기도 했고 국제학회에서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바다 박사와는 차세대 핵추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어요.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 저는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협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내는 제가 전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이번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었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펜타곤 내에서도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달라졌어요. 일방적인 기술 지원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에서는 한국 모델을 적극 활용했어요. 그들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을 설계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베트남과의 해양기술 협력, 인도네시아와의 조선기술 협력 등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인정해 주었어요.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조차도 제가 추진하는 협력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신뢰하고 협력하려고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전문성에도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평가만 하던 전에 비해 이제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한국 사례를 자주 인용했어요. 성공적인 기술 이전과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도 항상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두 번째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1년에 서너 번은 한국을 방문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 발전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혜솔 씨가 추천해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성공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였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로 오히려 지역 내 세력 균형이 안정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북한도 한국의 강화된 해양 능력을 인정하면서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상호 억제를 통한 안정 추구라는 현실적 접근이 평화에 기여한 거였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더 이상 만만한 상대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해양 평화 이니셔티브도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해양안보 협력체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책임감 있는 기술 활용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평화적 용도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해양과학 연구, 환경 모니터링, 재해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심해 탐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심해 지역의 생태계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해양과학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해양환경 보호 기술도 세계적 관심을 끌었어요.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친환경 기술들이 해양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전상을 지켜보면서 기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국제해양기술협력기구도 순조롭게 발전했어요. 이제는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체로 성장해서 해양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도 의미가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의 해양기술 역량 강화, 해양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등 인류 공동의 과제들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 공유 정책도 모범적이었어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런 개방적 태도는 국제사회에 큰 신뢰를 얻었어요. 한국을 기술 패권주의가 아닌 기술 공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거죠. 유엔에서도 한국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유엔 해양법 사무국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평화적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여러 국제회의에서 한국 모델의 성공 요인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공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어요. 기술 독립을 통해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강국 모델이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제가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성공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의 업무도 국제 협력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냈어요. 현재 저는 미국 아시아기술협력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역과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센터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기술 강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차세대 해양기술, 우주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혜솔 씨는 이제 한국 국방부의 국제협력본부장이 되었어요. 그와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미래 박사는 세계적인 핵공학자로 인정받아 IAEA의 기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녀가 추진하는 평화적 핵기술 확산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바다 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되어 차세대 과학자 양성에 힘쓰고 있어요. 그가 설립한 국제해양기술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해양공학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미래 연구소장은 한국형 우주추진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요. 핵잠수함에서 축적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우주 탐사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들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 정신은 제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 번째 핵잠수함인 을지문덕함이 취역할 때도 참석했는데 그 발전된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제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 나은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해양도시 프로젝트도 흥미로웠어요. 핵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형 해양 플랫폼은 미래 인류의 생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선진국을 넘어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 가족들도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저는 이제 은퇴 후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국제협력과 기술 외교에 대해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단순히 업무상의 관계를 넘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던 그 선택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적용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 같아요.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친구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핵잠수함 정조함이 취역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고 있어요. 부산항의 정박한 정조함을 바라보면서 지난 1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의심과 편견, 그리고 점차 바뀌어간 마음,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된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기념식에는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해솔 본부장, 정미래 위원장, 서바다 총장, 김미래 박사 등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 대통령도 참석해서 기념사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기술 독립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협력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축사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10년 전 회의론자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정조함 내부를 다시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10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정조함의 함장인 이바다 대령이 직접 안내해 주었는데 그의 자부심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어요. 10년간의 추억을 나누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해솔 본부장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미래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탐사, 심해 개발, 환경 보호 등 더 큰 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래 위원장은 개발도상국들의 평화적 핵기술 활용을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바다 총장은 차세대 해양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윤리의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들을 키우겠다는 포부였습니다. 김미래 박사는 한국형 우주추진 시스템의 최신 개발 현황을 알려주었어요. 머지않아 한국이 우주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10년 전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한국 대통령이 저에게 특별한 훈장을 수여했어요. 한미기술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도운 것보다 오히려 한국이 저를 더 많이 변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제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고, 함께 이룬 성과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번이 마지막 방문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고, 이 소중한 우정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고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말이에요.